7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에서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은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 직역 갈등에서 사실상 세무사 손을 들어준 건데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안에 대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왕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는데 등록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개선 입법 시한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 허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세무사업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7개월째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일단 오늘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로 입법 공백 해소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법사위 쪽에는 이제 율사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법사위에서 원활하게 통과될지 이게 제일 사실 걱정이에요. 기재위 통과는 이제 첫 단축인 건데요. 고무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오늘 기재위 전체 회의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율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안한 두 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개정안은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했지 않느냐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고 정면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상황은 박형수 의원이 제가 이 법안을 계속 반대한다면 그것이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일단락됐습니다. 개정안 기재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변협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헌재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제한 없이 세무사 업무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였는데 기재위가 헌재 결정 취지를 몰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 결정은 그 취지는 그 전체 모든 세무사의 일을 다 변호사에게 허용해 줘라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기장 업무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장 업무를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헌적인 내용이고. 박상수 부협회장은 그러면서 2003년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은 장부 작성 대리 업무를 해도 되고 2004년 이후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은 장부 작성 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런 그 기준이 없는 자의적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을 하고 있는 이런 세무사법은 개정이 된다 해도 위헌이 날 수밖에 없는 입법이죠. 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입법은. 국회 앞 1인 시위 등으로 법안 처리를 압박해온 세무사단체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너무 오래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가 끌려서 그럼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치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기재위가 통과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법사위에 예전 과거의 그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변협이 지난 20대 국회처럼 법사위에서 주저앉힐 수 있을지
아니면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세무사단체가 이번엔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양측의 신경전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오늘은 SNS에서 이슬비라는 이름을 쓰는 이른바 인준마 투자 사기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서정 변호사님, 인준마 투자 사기 사건이 뭔가요? 네, SNS에서 이슬비라는 어떤 네. 이름으로 활동하는 30대 여성이 있는데요. 네. 인준마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아줌마를 칭하는데 네. 자료 그림이 네. 나가고 있는데 이 네. 여성은 SNS에 고가의 외제차 음. 그런 사진을 올리는 등 해서 네.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시간에 네. 330만 원의 어떤 투자 음. 강의 수익도 올리는 그런 음. 사람이었고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네. 10%의 어떤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네. 많은 투자자들을 네. 모았고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먹튀를 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60여 명이 되고요. 네. 또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피해자들은 이 네. 여성이 SNS에 올린 그 투자 그 수익 포트폴리오 그리고 외제차 그다음에 또 명품 가방이라든지 시계 이런 것 등을 보면서 네. 아 진짜 고수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또 본인이 이제 약속한 그 투자 수익금을 음. 받기 시작하면서 음. 진짜로 이 여자분을 믿게 음. 맹신하게 되면서 더 네. 큰 투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 건가요? 네, 폰지 사기는 네. 1920년대에 그 미국의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그런 사기 수법에서 네. 유래된 말인데요. 네. 실제로 아무런 이윤 창출이 없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그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말하고요. 네. 쉽게 말하면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네.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네. 말하자면 돌려막기 그런 음.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 네.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약속한 고율의 이자나 음. 이자금을 그 수익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네. 그 수익금을 받고는 어떤 그 진짜로 맹신을 하게 되면서 투자 수익금을 더욱 늘리게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내가 수익을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서 적극 홍보해서 그 피해가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인준마 이 사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죄가 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네, 폰지 사기의 경우에는 네. 그 특경법상 사기나 유사수신 그 규제 법률 네.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특경법상 사기 같은 경우 5억 원 피해액이 네.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또 유사수신 그 네. 규제 법률 위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네. 판례에 따르면 네. 이 사기와 유사수신 그 규제 법률 위반 행위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이 네.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그 처단형에서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그런 무거운 중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데 네. 실무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IDS 홀딩스의 그 김성훈 대표는 네. 무려 1조 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는데도 네. 15년 징역을 사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네. 어떤 사기 범죄가 아닌 또 일반 사기 그 5억 원 이하의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또 그보다 현저히 적게 처벌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민사적으로는 네. 이 가해자들이 은닉해 놓은 재산을 이제 찾아서 네. 처분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 형사적으로는 네. 형사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피해액의 네. 10%만 회복하더라도 성공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실제로는 그 피해액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해자들은 네.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회복을 해주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네. 그냥 실형을 살고 말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수십억, 수백억 해먹고 뭐 징역 얼마 살고 나오겠다 뭐 이런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말려드는 게 최선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투자 회사라든지 네. 아니면 인터넷상 그 재테크 카페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네.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네. 또 의외로 네. 작은 그 개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본인이 큰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주변에 입소문을 타고 네. 널리 홍보가 돼서 그 피해액이 음. 커지는 그런 네. 특징이 있어서요. 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 금리나 네. 시장 상황에 비추어서 뭔가 네. 납득하기 어려운 고수익이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약속을 한다면 이건 네. 폰지 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실제로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네. 그 수익은 더 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끼일 수 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실 때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제도권 내 투자 회사인지를 네. 반드시 확인해 네. 주실 것을 권합니다. 앞서 폰지 사기 처벌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폰지 사기를 사실 근절하기 네.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네. 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네. 그 양형 기준을 개정해서 네. 폰지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처단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폰지 사기에 대해서 어떤 네. 특별사법경찰권이나 혹은 최소한 어떤 조사권이라도 네. 이제 부여받을 수 있다면 네.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 폰지 사건은 일선 경찰서의 네. 지능범죄수사팀에 다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이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조사와 처벌을 좀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사연인지부터 볼까요? 네, 지난 2006년 3월 당시에 만 2살이던 김지원 군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강직성 편마비 2개 내 미만성 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후 약간의 이제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이 병원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네. 뭐 증상이 호전이 됐다가 다시 나빠지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네. 2011년 11월에 네. 결국엔 이제 언어장애 등 장애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에 이 김군의 부모는 이제 가해사 보험사를 상대로 이제 장애 발생에 따른 일실 수익과 개호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청구를 했지만 네. 이 가해자 측 보험사가 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이게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뭐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건가요? 네, 그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도 한데요. 네.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면서 네.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네. 일단 민법 제750조는 네.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네.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는 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김군이 사고를 당한 날이 2006년 3월인데 네. 이제 5년을 훨씬 넘겨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니까 이제 네. 3년의 소멸시효가 이제 지났다라는 게 이제 보험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뭐 법 규정만 보면 틀린 주장은 아닌 것도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1, 2심 재판부 판단도 좀 엇갈렸는데요. 네. 1심 법원은 김군이 병원에서 공식적인 장애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네. 이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김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가해자 측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 측에 반한다라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인데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항소심은 이제 네.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 김군의 부모가 김군이 입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앓은 것으로 판단해 이때부터 시효를 계산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애매한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대법원은 김군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김군이 사고 이후 5년 넘게 이제 치료를 받아오다가 네. 2011년 11월에야 이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에 대해서 네. 대법원은 주목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먼저 병원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거나 치매나 인지장애처럼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 더욱 네. 그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고를 당한 2살 때 김군에 대한 장애 진단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직후에 네. 약간의 뭐 발달 지체 등의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언어 장애 등 장애 이제 여기서는 손해가 네. 발생했다라고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알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특수한 음. 사정이 있는 때 이제 의학적 진단을 통해서 네. 처음으로 장애 네. 진단을 받은 시기를 손해가 현실화된 시기로 네. 봐야 한다라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따라서 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고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하고 또 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자유를 위해 취재 행위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요지마그룹 코리아가 JTBC 허위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10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JTBC는 요지마가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에 걸린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7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